평생 모은 돈, 땅, 집까지 전부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68세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조금 젖혔다. 거실에선 며느리 은주가 스마트폰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래야 그 애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순애는 거실 구석 커튼 뒤에 놓인 좁은 침대에서 숨죽여 살고 있었다. 아들 현수가 재기에 성공한 후 이사한 이 새 아파트.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은 방 한 칸이 아니었다. 어머니, 여기 집이 좁아서요. 일단은 거실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렇게 그녀의 방은 커튼 하나로 가려진 거실 한 구석이 되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8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연립주택. 순애는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녀는 혼자 식당 보조, 청소, 심부름까지 온갖 일을 하며 아들 현수를 키웠다.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21살 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합격증을 쥐고 있었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다. 4년간 들어갈 돈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었다. 엄마가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순애는 밤마다 일을 더 늘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하고 낮은 식당에서 밤엔 아파트 경비실 야간 근무를 섰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그럼 나도 편해질 거야. 4년 후 현수는 대학을 졸업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중견기업이야. 순애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다. 이제 내 짐을 덜었구나. 2년 후 현수는 결혼을 했다. 상대는 은주. 깔끔하고 똑 부러진 여자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은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시댁을 둘러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았구나. 결혼식 비용은 순애가 냈다. 전세금의 반을 빼서 마련한 돈이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아니다. 내 결혼인데 당연한 거지. 순애는 웃었지만 그날 밤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은 돈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1년 후 손녀 유나가 태어났다. 순애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할미가 많이 사랑해줄게.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집 좀 사야 할 것 같아. 전세 만료도 다가오고. 애도 크는데 이렇게 좁은 데서 살 순 없잖아.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낡은 연립주택과 시골에 있는 작은 땅뿐이었다. 엄마 명의로 된 땅이랑 집 있잖아. 그걸로 대출받으면. 현수야, 그건. 엄마, 나 이제 가장이야. 애도 있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해줘. 나중에 다 갚을게. 약속해. 현수의 눈빛은 간절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일주일 후 순애는 등기소 앞에 섰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평생 모은 전부를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이었다. 집 명의도 땅 명의도 모두 현수 이름으로 바뀌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현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순애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의 가슴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이게 맞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날 버릴 리 없어. 2개월 후 현순의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순애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수야.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다.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엔 아들의 이름만 떠 있었다. 바쁘겠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현수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2005년 봄 순애는 여전히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 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다. 엄마, 나야. 그래, 현수야. 잘 지내고 있니? 응. 그런데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주식 하나 알아봤는데 대박 날 것 같아. 지인이 내부 정보 줬거든. 주식? 엄마 요즘 다들 주식으로 돈 벌어. 나도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종잣돈만 있으면 몇 배는 불릴 수 있어.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현수야, 그런 건 위험한 거 아니냐? 엄마는 몰라. 이건 확실한 거야. 나 이 회사 다니면서 업계 사람들 많이 만났어. 다들 이 주식 산대. 지금 안 사면 후회해. 전화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애 교육비도 생각해야죠. 알아. 그래서 확실한 거 하는 거잖아.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엄마, 이번만 믿어줘. 6개월 안에 2배로 만들어서 돌려줄게. 일주일 후 순애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적금 전액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녀가 5년간 모은 돈이었다. 매달 30만 원씩 아껴서 모은 2천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순애는 눈을 감았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잘 될 거야. 3개월 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니? 주식이 폭락했어. 회사가 분식회계로 적발됐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순애는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 돈은? 반도 안 남았어.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현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년간 모은 돈이 3개월 만에 날아갔다. 괜찮다. 엄마, 괜찮다고.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지.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6개월 후 현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부동산 개발 정보 줬어. 정부 개발 예정지래. 지금 사두면 몇 년 안에 값이 10배는 뛴대. 순애는 숨이 막혔다. 현수야, 엄마 이제 돈 없다. 엄마 명의 땅 있잖아. 시골에 있는 거.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그건 안 돼. 그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내가. 엄마, 나 지금 절박해. 저번에 날린 거 이번에 만회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망해.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애 생각해서라도. 순애는 눈을 감았다. 알았다. 한 달 후 순애는 시골 땅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현수야, 이게 마지막이다. 알겠지? 알아, 엄마. 고마워.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하지만 1년 후 그 땅은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현수는 모든 돈을 잃었다. 2007년 겨울 순애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시골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순애는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전화에서야 현수가 받았다. 엄마 미안해. 나도 힘들어. 지금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은주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니고. 그래. 알았다. 순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들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순애는 빈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잔액 37만 원. 그게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믿음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아들을 믿고 있었다. 2008년 봄 순애는 집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순애 씨, 이번 달까지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그 이후엔 정말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집세를 석 달째 밀리고 있었다. 청소일로 버는 돈으론 생활비도 빠듯했다. 순애는 낡은 벽지를 바라보았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야 했다. 어디로 가지? 그날 저녁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별일 아니고.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니? 응. 바빠서 죽겠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유나는? 잘 크고 있어. 은주가 잘 돌보고 있어. 순애는 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일주일 후 순애는 짐을 쌌다. 30년치 삶이 담긴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 아들 집으로 가려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드님이 효자시나 봐요. 순애는 억지로 웃었다. 효자. 그렇겠지. 고시원 앞에 섰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입니다. 공과금 별도고요. 좁은 방이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여기로 할게요. 순애는 그렇게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밤이 되자 옆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술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조금만 참자. 3개월 후 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청소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후 2시. 그때부턴 식당 설거지를 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 80만 원이 고작이었다. 방세, 공과금, 식비를 빼면 남는 건 없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무릎이 삐끗했다. 통증이 쏴 올라왔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순애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병원 갈 돈이 없어. 참아야지. 그해 가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현수야. 순애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유나가 유치원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은주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좀.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현수야, 엄마도 지금. 엄마, 제발.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순애는 통장을 꺼내 보았다. 잔액 23만 원. 엄마, 지금 돈이 없다. 거짓말. 엄마 일하고 있잖아.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데 돈이 없을 리가 없어. 현수야, 엄마 정말.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다른 데서 알아볼게. 뚝.
전화가 끊겼다. 순애는 핸드폰을 꼭 쥐고 울었다. 다음 날 순애는 사채를 알아보았다. 이자가 월 10%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녀는 1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현수에게 송금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2009년 겨울 순애는 사채 이자를 갚지 못해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순애 씨,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순애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밤 11시까지 일했다. 식당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일 더 할 수 있으면 더 시켜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며칠 후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엄마 왜? 바빠서 그러는데. 저번에 빌려준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진짜 그 돈 필요해? 나도 지금 힘들다고. 회사에서 월급도 깎였어. 그래도 현수야 엄마가. 알았어. 다음 달에 줄게.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편하지.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순애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의 믿음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양심에는 이미 끝이 와 있었다. 2011년 봄 순애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어느 날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2년 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니? 친구랑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자가 붙었어. 제대로 된 사업이야. IT 쪽이거든.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 잘 됐구나. 응. 이번엔 진짜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살게.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오랜만에 웃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6개월 후 현수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앱 개발 사업이 대박이 났다. 대기업에서 인수 제의까지 들어왔다. 현수는 회사 지분을 팔아 큰돈을 손에 쥐었다. 어느 날 은주가 부동산을 둘러보고 있었다. 여보, 이 아파트 어때? 강남이고 학군도 좋은데. 좋아. 여기로 하자. 현수는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유나 방도 따로 주고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하겠네. 그러게. 고생 끝이야. 이사하는 날 현수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은주야,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나? 은주는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지금요? 이사 정리하기도 바쁜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여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집들이 때 모시면 되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한 달이 지났다. 순애는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IT 벤처 성공 사례 뉴스가 나왔다. 화면에 현수의 얼굴이 보였다. 젊은 CEO의 성공 스토리 3년 만에. 순애는 텔레비전 앞에 멈춰섰다.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날 밤 순애는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엄마다. 뉴스 봤어. 축하한다.
아, 엄마. 응, 고마워. 많이 바쁘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응, 요즘 진짜 정신없어.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알았다. 몸 챙겨라. 전화가 끊어졌다.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 3개월 후 추석이 왔다. 순애는 명절 음식을 준비할 돈이 없었다. 그래도 아들네 집에 가져갈 과일이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주일치 식비를 아껴 사과 한 박스를 샀다.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엄마다. 추석에 갈까?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니? 은주 친정에 가기로 했거든.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거짓말이었다. 은주는 그저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었을 뿐이었다. 그래. 알았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보자. 순애는 사과 박스를 내려다보았다. 혼자서 사과를 하나씩 깎아 먹었다. 달지 않았다. 2012년 겨울 순애의 몸은 더 안 좋아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시원 관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하지만 밤마다 기침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어느 날 순애는 현수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새 아파트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유나의 생일 파티 사진. 행복한 모습들이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다. 부럽습니다. 성공한 가장이시네요. 가족과 함께라니 행복하시겠어요. 순애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다. 그날 밤 고시원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다. 순애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기침이 또 나왔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손바닥에 뭔가 묻었다. 불을 켜고 보니 피었다. 순애는 손을 씻고 다시 누웠다. 내일 약국 가서 약 사야지. 병원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현순의 집은 불빛으로 환했다. 유나가 트리 앞에서 웃고 있었다. 아빠, 산타 할아버지 올까? 그럼 우리 유나한테 선물 가져오실 거야. 은주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현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현수는 핸드폰을 보고는 무음으로 돌렸다. 누구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순애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캐럴이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아들은 제기했지만 어머니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2013년 봄 고시원 관리인이 순애의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이번 달 방세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일거리가 줄었다. 나이가 들어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통장 잔액 8만 원. 방세는 35만 원이었다. 3일 후 관리인이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다음 달까지는 못 기다려드려요. 이번 주 안에 나가주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짐을 쌌다. 30년 집에서 나올 때보다 짐은 더 줄어들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어디로 가지? 순애는 길거리를 걸었다. 가방을 들고 목적 없이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봄바람이 차가웠다. 하룻밤만. 여기서 자볼까? 하지만 밤이 되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새벽 3시 순애는 일어나 다시 걸었다.
찜질방 간판이 보였다. 입장료 8,000원입니다. 순애는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네. 찜질방에서 사흘을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수가 아니었다. 은주였다. 며느리니? 나 어머니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현수 좀 바꿔줄래?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다. 괜찮아.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밤 순애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현수가 받았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현수야. 엄마가 지금 목이 메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바빠서 그러는데. 엄마 지금 갈 곳이 없어. 침묵이 흘렀다. 뭐? 고시원에서 나왔어. 방세를 못 내서.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고맙다, 현수야. 다음 날 오후 순애는 현수의 아파트 앞에 섰다. 30평대 아파트. 깨끗하고 넓어 보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은주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래, 며느리. 폐 끼쳐서 미안하구나.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깔끔했다. 하지만 순애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차가웠다. 현수가 나왔다. 엄마 왔어? 그래. 일단 씻고 좀 쉬어. 저녁 먹고 얘기하자.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유나가 물었다. 할머니, 여기서 사실 거예요? 응. 잠깐만. 은주가 끼어들었다. 유나야, 밥 먹어. 식사 후 현수와 은주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은 좀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집이 좁잖아요. 방도 없고. 알아. 그래서 일단 거실에 간이 침대 놓을까 해. 거실요? 여보, 그럼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친엄마인데. 한숨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거실 구석에 간이 침대가 놓였다. 그리고 커튼 하나가 쳐졌다. 어머니, 여기 집이 좁아서요. 일단은 거실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짐이 되지 않게 조심할게. 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출퇴근도 있고 유나도 있으니까. 너무 늦게까지 불 켜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다. 그날 밤 순애는 커튼 뒤 좁은 침대에 누웠다.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은주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순애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래도 비 맞을 곳은 생겼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주일 후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다. 조용히 움직였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돌아섰다. 은주가 서 있었다. 어머니, 새벽부터 뭐 하세요? 아, 미안하다. 물 좀 마시려고. 다음부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유나 깨잖아요. 미안하다. 순애는 다시 커튼 뒤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며칠 후 현수가 출근하며 말했다.
엄마, 나 오늘 늦어. 회식이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은주도 나가며 말했다. 어머니, 저 유나 학원 데려다 주고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문이 닫혔다. 순애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가득했지만 손댈 수가 없었다. 내가 먹으면 눈치 보이겠지. 그녀는 냉장고를 닫고 라면을 꺼냈다. 조용히 끓여 먹었다. 그날 밤 커튼 뒤에서 순애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내 아들 집이야.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다. 집은 있었지만 그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커튼 하나가 그녀와 가족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순애가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났다. 커튼 뒤에서 숨죽여 시간을 보내다가 가족들이 모두 나가면 그제야 움직였다. 화장실도 부엌도 모든 것이 눈치였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부엌에 섰다. 유나가 뭘 좋아할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된장이 보였다. 그래, 된장찌개. 현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순애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파도 송송 썰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오랜만에 해보네. 순애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은주가 나왔다. 무슨 냄새예요? 아, 며느리. 일어났니?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유나가 좋아할까 싶어서.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응? 이 냄새 애들이 싫어해요. 순애는 손을 멈췄다. 유나가? 네. 요즘 애들은 이런 냄새 싫어하거든요. 냄새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도 몸에 좋은데.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다음엔 좀 자제해 주세요. 집안에 냄새 배면 지우기 힘들어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환기라도 시켜야겠네. 은주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엔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유나가 코를 찡긋했다. 엄마, 이거 냄새 이상해. 그냥 밥만 먹어.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한 숟갈 떴다. 엄마 손맛이네. 그래. 순애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은주가 현수를 쳐다보았고 현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불러서.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찌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거의 손도 안 댄 상태였다. 내가 잘못했나? 그녀는 남은 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았다. 커튼 뒤로 들어가 혼자 먹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현수가 좋아했었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짠맛이 났다. 며칠 후 냉장고 문에 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 냉장고는 되도록 적게 여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음식 냄새 나는 건 되도록 안 해주세요. 순애는 포스트잇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그 글씨는 머릿속에 새겨졌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와서 커튼 뒤에서 먹었다. 냄새가 나지 않게. 소리가 나지 않게. 유나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다. 할머니, 밥 안 먹어요? 응, 할머니는 배불러. 그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나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다. 순애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일주일 후 순애는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멎지 않았다.
콜록콜록. 밤에도 기침이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말했다. 어머니, 기침 소리 때문에 유나가 못 잤어요. 병원 가보세요. 미안하다. 약 좀 사 먹을게. 빨리 나으세요.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국에 가서 제일 싼 감기약을 샀다. 하지만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떡 받았어. 그래? 엄마도 드세요. 현수가 떡을 내밀었다. 순애는 받으려다 은주의 시선을 느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아니다. 너희들 먹어라. 엄마도 드세요. 배불러. 괜찮아. 현수는 떡을 식탁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떡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은주와 현수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벌써 2달 됐어요.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면 안 돼요? 요양원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어쩌려고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유나도 불편해하고 저도 스트레스예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순애는 커튼 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거울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빛. 내가 짐이 됐구나. 그날 그녀는 밥을 먹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 밥 안 드세요? 응,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은주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애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빛은 더 흐려졌다. 기침이 또 나왔다. 콜록, 콜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손바닥에 뭔가 묻었다. 붉은색이었다. 순애는 조용히 손을 씻었다. 그리고 커튼 뒤로 돌아가 누웠다. 조금만 참자. 밥상은 차려졌지만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순애가 아들 집에 온 지 3달이 지났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가슴 한쪽이 콕콕 쑤셨다. 그냥 감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다. 이건 감기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새벽 순애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쿵. 은주가 잠에서 깼다. 뭐야, 무슨 소리야? 현수가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순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엄마. 현수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119 불러야 해. 은주가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애가 희미하게 대답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현수와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검사비 얼마나 나올까요? 모르겠어. 어머니 보험 있으세요? 없을 거야. 엄마가 가입할 여유가 없었을 텐데.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리가 다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여보, 우리 유나 학원비도 올랐고 이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왔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잠깐 오시겠어요? 현수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CT 사진을 꺼냈다. 위암입니다. 네. 말기예요.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치료는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환자분 연세와 체력 상태를 보면 의사는 말을 흐렸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병실로 돌아왔다. 순애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수야. 엄마. 현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나 많이 아프니? 아니야. 괜찮아. 순애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미안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복도에서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위암이래. 말기. 은주의 표정이 변했다. 말기요? 그럼 3개월에서 6개월이래.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치료비는요? 항암 치료하면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야. 여보,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인데. 여보.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보험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내야 한다고요. 유나는요? 우리 생활은요? 현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알아. 다음 날 의사가 순애에게 설명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안 할래요. 어머니? 현수가 놀라 물었다. 엄마 치료해야지. 아니다. 나이도 많은데 뭘. 엄마. 현수야.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알아. 돈 많이 든다는 거.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괜찮다. 나 이제 충분히 살았어.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복도에 서 있던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 순애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집에 돌아와 다시 커튼 뒤 침대에 누웠다. 은주가 말했다. 어머니, 약 드시는 시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프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래.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 그날 밤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통증이 밀려왔다. 참아야지. 소리 내면 안 돼. 이를 악물고 견뎠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짐이 돼서. 며칠 후 순애는 통장을 꺼내보았다. 잔액 32,000원. 병원비로 남은 돈마저 다 썼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다. 복도에서 은주와 현수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상태 어때요? 안 좋아. 갈수록 안 좋아질 거야.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모르겠어.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 힘들어요. 나도 알아. 큰일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발. 순애는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큰일. 만들지 말아야지. 다음 날부터 순애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통증이 와도 참았다. 기침이 나와도 이불로 입을 막았다. 조용히. 조용히 있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지워갔다. 그녀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누군가에겐 짐이었다. 순애가 집으로 돌아온 지 1달이 지났다.
몸은 급격히 나빠졌다. 밥을 먹어도 토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어느 날 새벽 순애는 또다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번엔 의식이 없었다. 현수가 119를 불렀다. 엄마, 엄마. 구급차는 다시 그녀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네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실에 순애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현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순애가 눈을 떴다. 현수야. 엄마, 왜 밥을 안 드셨어요?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요? 순애는 웃으려 했다. 짐. 되기 싫어서. 엄마.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제 탓이에요.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현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도 땅도 돈도. 그리고 자신은 그걸 다 탕진했다. 어머니를 거실 구석에 살게 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다. 나는 인간도 아니야. 현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병실에 찾아왔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래. 괜찮다. 순애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집만 되어서.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순애는 알고 있었다. 이해도 힘들겠지. 며칠 후 의사가 현수를 불렀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현수는 무너졌다. 한 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병실로 돌아왔다. 순애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응? 집으로 가요. 순애가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네. 병원보다는 집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현수야. 일주일 후 순애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엔 커튼 뒤가 아니었다. 현수가 방을 비워줬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현수야, 이건.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엄마는 방에서 편히 쉬세요. 은주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문이 열렸다. 현수가 들어왔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다. 앉았어. 현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뭐니?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집, 땅. 다 제가 날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거실 구석에 살게 했어요. 현수야. 제가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간 쓰레기였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아들아. 어떻게 괜찮아요? 엄마도. 너 믿고 싶었어. 현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내가 내 아들이란 것만으로도. 순애의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 때문에.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유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유나야. 순애가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유나가 종이를 내밀었다. 그림 속엔 할머니와 유나가 손을 잡고 있었다. 고맙구나.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유나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유나 사랑해. 며칠 후 은주가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그래. 은주는 침대 옆에 섰다. 죄송해요. 순애가 고개를 돌렸다. 저도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저 인간도 아니에요. 은주도 눈물을 흘렸다. 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지. 어머니, 현수랑, 유나랑 행복하게 살아라.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날 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이제 조금 편해졌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어머니였다. 순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수가 놀라 달려왔다. 응, 괜찮아. 어디 가시려고요? 부엌 가려고. 엄마 누워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순애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된장, 두부, 애호박, 파. 된장찌개. 현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꺼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썰어 넣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어. 순애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흰 쌀밥. 순애가 가족을 불렀다. 현수야, 은주야, 유나야. 밥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차린 밥상이야. 엄마, 같이 먹자. 우리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다. 현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다. 엄마 손맛이에요.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은주도 찌개를 먹으며 고개를 숙였다. 유나가 말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순애는 가족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거면 됐어. 식사가 끝난 후 순애는 현수를 불렀다. 현수야. 네, 엄마. 이거. 순애가 봉투를 내밀었다. 뭐예요, 이거? 편지야. 나중에. 엄마 없을 때 읽어. 엄마. 괜찮아. 그냥 받아.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날 저녁 순애는 침대에 누웠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현수야. 네, 엄마.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은주야. 내 어머니. 현수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어머니, 저야말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야. 내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할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엄마. 현수가 어머니를 흔들었다.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엄마. 그날 밤 11시 32분. 순애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3일장.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현수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순애가 있던 방, 그녀가 끓이던 부엌.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다. 현수는 어머니가 준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현수에게. 어머니의 글씨였다. 현수야, 엄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겠구나. 미안하다. 너한테 짐만 되어서.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대학 갔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엄마는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 힘들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은주랑 유나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은주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유나도 울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부엌에선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순애가 마지막으로 끓인 그 냄새. 마지막 밥상은 차려졌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만 남기고 떠났다. 1년 후. 계절은 다시 봄이 왔다. 현수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 섰다. 엄마, 저 왔어요. 묘비에는 김순애라고 새겨져 있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커튼은 걷어져 있었다. 순애가 살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은주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여보, 저녁 준비 중이에요. 응. 은주는 냄비 앞에 서 있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며느리야. 네. 된장찌개 끓이는 거야? 네. 유나가. 할머니 찌개 먹고 싶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유나가 말했다. 엄마, 이거 할머니 맛이에요.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어. 유나가 한 숟갈 떴다. 맛있어요. 할머니 생각나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수도 찌개를 한 숟갈 떴다. 엄마 맛이 안 나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만큼은. 아니에요. 고마워요. 현수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식사 후 현수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통장, 낡은 사진들, 그리고 편지 몇 장.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어렸을 때 자신과 어머니가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엄마. 상자 밑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다. 은주에게. 현수가 은주를 불렀다. 여보, 이거. 저한테요? 은주가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쳤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너한테도 짐이 되어서.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알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끝까지 참아줘서 고마워. 현수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유나도 잘 키워줘. 너는 좋은 엄마야. 미워도 사랑했단다. 널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렸네. 시어머니가.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어머니. 여보. 저 정말 최악이에요.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은주가 흐느꼈다. 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현수가 아내를 안았다. 엄마는 우릴 용서했어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다음 날 현수는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후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후원이요? 네.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직원이 놀라 물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요. 몇 달 후 은주는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고맙네, 아가씨. 은주는 그 할머니를 보며 순애를 떠올렸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봄날 오후.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뭘 그렸는데? 할머니요. 유나가 그림을 펼쳤다. 할머니가 웃으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그림이었다.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릴에서 할머니 그렸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 그렸다, 유나야.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주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오늘은 어머니 레시피대로 해봤어요. 현수가 한 숟갈 떴다. 엄마 맛이에요. 은주도 떴다. 정말 순애의 맛과 비슷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사 후 현수는 베란다로 나갔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목련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 작년에 심은 목련이 올해 처음 꽃을 피웠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엄마, 목련 피었어요. 현수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은 따뜻했다.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유나는 할머니 그림을 벽에 붙였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다. 계절은 계속 돌아왔다. 봄이 오면 목련이 피었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다. 순애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서 목련 꽃잎에서 가족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어느 봄날 은주는 또다시 된장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오늘도 잘 끓였죠? 창밖으로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순애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잘했어. 고마워. 그녀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다. 봄날의 식탁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